자, 이제 오늘은 그 24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 리스 제공자가 있고 이제 리스 이용자가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미래연금으로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리스 제공자가 뭐란 거냐면은 미래연금으로의 현재 가치로 리스 이용자한테 물건을 판매했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리스 이용자는 그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로 자산을 구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저번 주에는 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게 되면 리스 제공자의 경우에 미래연금으로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정기 리스료에다가 보증잔존가치 플러스 무보증잔존가치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리스 이용자의 미래연금으로는 정기 리스료에다가 보증잔존가치를 이렇게 더한 금액이 되죠. 이렇게. 근데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 뭐냐면은 소유권을 이전해 줄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보증잔존가치나 무보증잔존가치 이런 건 존재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약정가액이나 염가매수대권 행사가격만 있어요. 자, 그래서 리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기 리스료에다가 자, 소유권 이전 약정가액이 있거나 아니면 염가매수대권의 행사가격이 있다고요. 이렇게.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정기 리스료에다가 자, 소유권 이전 약정가액이 있거나 또는 염가매수대권의 행사가격이 있어요. 이렇게.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미래연금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 이 미래연금으로이 뭔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그 금액의 현재 가치로 판매를 한 거고 그 금액의 현재 가치로 구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만 하면 돼요. 직접 그 249페이지에 있는 예제 2번으로 직접 해보시면 되는데, 자, 예제 2번을 보시면 리스 제공자인 A사는 리스 기간 개시일인 2009년 1월 1일 날 리스 계약을 B사와 체결했는데 기간이 이제 거기 가로 3번 자를 보면 리스 기간이 3년이죠. 그 다음에 38,7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해요. 그러면 이렇게 미래연금을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되냐면 매년 38,700원의 리스료가 있다고요. 이렇게 38,700원의 리스료가 이렇게 됐어요. 38,700원에. 그 다음에 리스기간 종료 시점에 거기 보시면은 가로 2번에 보면 리스 계약에 따르면 리스기간 종료 시점에 염가매수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염가매수대권의 행사 가격이 5,000원 있죠. 5,000원이 여기 미래연금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가로 2번의 자료를 보면 추정잔존가치 2만원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추정잔존가치 2만원은 염가매수대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금 흐름이 아니에요. 절대로. 잔존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고려하시면 안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죠. 자, 그러면 미래연금이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요 금액을 우리가 현재 가치로 평가하기만 하면 돼요. 현재 가치로. 거기 내재자리 몇 %라고 얘기했냐면 249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3번에 보시면 내재자리 10%예요. 그래서 내재절 10%로 이렇게 현재 가치 평가를 해보시면 요 금액이 10만 원이 계산돼 나온다고요. 이렇게 이게 10만 원. 자, 그러면 10만 원을 계산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죠. 2008년 12월 31일 날 리스자산을 샀어요. 자, 리스자산을 구입하게 되면 여기다 차변에 자, 선급 리스자산이라고 쓰고 10만 원이라고 쓰고 자, 대변에 현금 10만 원을 주고 이렇게 샀죠. 이렇게 10만 원 주고 샀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9년 1월 1일이 돼서 리스 실행일이 되게 되면 1월 1일 리스 실행일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선급 리스자산을 팔아버린 거예요. 자, 선급 리스자산을 팔았으니까 여기다 이제 금융리스채권이라고 쓰죠. 이렇게. 자, 얼마에 팔았냐면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로 판 거예요. 자, 현재 가치 금액이 이게 10만 원이고 선급 리스자산도 10만 원이죠. 이렇게. 네,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신규로 취득한 자산인 경우에는 신규 취득 자산에 이게 취득 원가가 있는데 신규 취득 원가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공정가치하고 같은 거예요. 언제나 공정가치로 사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 계산할 금액은 뭐가 되냐면 공정가치가 되는 거고 여기다 써야 될 금액은 취득 원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두 개가 동일한 거니까 리스 기간 개시일 날 손익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리스 기간 개시일에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리스를 우리가 금융리스라고 한다. 이런 얘기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009년 1월 1일 여기까지 회계 처리했으면 2009년 12월 31일 날 우리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리스료를 주고받겠죠. 여기서는 이제 리스료를 받는 거니까 자, 현금으로 리스료를 얼마를 받냐면은 자, 38,700원의 리스료를 이렇게 받아요. 자, 이 리스료는 두 가지로 구분되죠. 이자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뭐냐면 채권의 수익에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요. 이때 이 이자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조건 유의절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기초장부금액에다가 유의절만 곱하시면 돼요. 기초장부금액이 10만 원이니까 거기다 유의절을 곱하게 되면 얼마 되냐면 만 원이 되죠. 이거 10% 곱하면 내재이자리 유의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게 28,700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제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볼 때는 소유권이 이전되나 이전되지 않나 별 차이점이 없어요. 똑같은 거니까.
소유권이 이전되든 안 되든 뭐 똑같아요. 별 차이점이 없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이제 리스 이용자가 있죠. 자, 리스 이용자가 되게 되면 리스 이용자는 2009년 1월 1일 날 리스 기간 개시일 날 이 자산을 사온 거예요. 사올 때 얼마에 사오냐? 미래연금의 현재가치로 사오죠. 자, 그러면 이 부채라고 하는 금액은 자, 뭐가 되냐면은 이걸 미래연금으로 현재가치로 사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근데 그 미래연금의 현재가치가 공정가치보다 크게 되면 공정가치랑 비교해서 작은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미래연금의 현재가치를 내재 전환하게 되면 언제나 얘보다 작게 된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요 금액하고 완벽하게 일치하게 돼요. 예? 왜냐하면은 무보존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미래연금의 현재가치나 공정가치나 똑같은 금액이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그 금액이 얼마 되냐면 계산을 해보시면 어차피 그 금액이 똑같은 거니까 250페이지에 보시면은 251페이지에 가보시면은 250페이지 거기에 2번에 리스 이용자가 있죠. 가로 1번에 보면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할 금액을 계산해봤는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최소 리스 현재가치를 계산해보니까 10만원이에요. 그 수 차이가 조금씩 나서 그런 거예요. 현가계수 때문에. 금융리스자산은 따라서 얼마로 계산되냐면 10만원이라고 계산된다고요. 자, 그러면 요게, 자, 금융리스자산을 샀는데 얼마 샀냐면 10만원 주고 샀어요. 자, 금융리스 부채는 자, 10만원이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09년 말이 되게 되면 12월 30일이 되게 되면 이제 리스료를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리스료를 주고받을 때, 자, 현금으로 얼마냐면, 자, 38,700원의 리스료를 이렇게 냈잖아요. 이렇게. 자, 38,700원의 리스료를 매게 되면, 여기다가 이자 비용, 타변의 금융리스 부채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항상 리스료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자 부분하고 원금 부분하고. 그러면 이자는 언제나 유효자율법을 적용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 있는 요 금액에다가 곱하기 10%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냐면 10,000원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금액이 얼마냐면 28,700원이 되죠. 금융리스 부채와 금융리스 채권이 똑같았으니까 여기는 요 이자 수익과 여기는 이자 비용이 완전히 대칭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똑같으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이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랑 달라요, 얘가.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리스 기간이 3년이에요, 3년. 자, 리스 기간이 3년이에요, 3년. 자, 리스 기간이 3년인데 이 자산의 내용 연수가, 경제적 내용 연수가 4년이라고 해보세요. 4년.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리스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뭐가 되냐면 소유권이 이전되죠. 염가매수대권의 행사가액이지만 이전될 가능성이 99.99%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년도 이 회사는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4년 동안 총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리스 기간 3년에 관계없이 4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게 될 거라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리스 기간이 3년인데 내용 연수가 2년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2년밖에 사용을 못 하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2년이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리스 기간에 관계없이 내용 연수가 된다고 전부 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조건 경제적 내용 연수를 쳐서 감가상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경제적 내용 연수를 쳐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감가상각비를 쓰고 대변에 감가상각 노계획을 이렇게 쓰는데 노계획을 이렇게 쓰겠죠. 자, 요 금액이 얼마로 계산되냐면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자, 취득원가가 10만 원이죠. 자, 내용 연수가 4년이니까 요날 현재 잔존가치가 얼마인지를 추정하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2004년 후에 잔존가치가 4년 후에 잔존가치가 얼마냐면 249페이지 예제 2번에 가로 1번을 보시면 내용연수 종료 시 잔존가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잔존가치는 없죠. 얘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4년 동안 그럼 이게 25,000원 계산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됐냐면은 여기는 요 금액이 이제 25,000원 이렇게 됐을 거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요것도 25,000원 이렇게 됐겠죠. 자,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항상 뭐냐?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답하시면 돼요. 시험에서. 좀 이따 이제 객관식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리스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됐다는 얘기예요. 종료되는 시점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면 이제 저현금 흐름이 있었겠죠. 자, 저현금 흐름이 있었을 거예요. 자, 38,700원이 이게 있었다고요. 자, 38,700원씩 세 번이 있었고, 자, 마지막에 5,000원이 염가매수 선택권의 행사 가격이 있었어요. 자, 마지막 날이 되게 되면 이 미래연금 흐름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미 다 주고받은 거니까. 자, 이제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볼 때, 자, 금융리스 채권이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금융리스 부채가 얼마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금융리스 채권은 항상 뭘로 평가한 거냐면 미래연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평가한 거예요. 유효자율법을 적용했으니까. 자, 그럴 때 금융리스 채권은 얼마가 되냐면은 5,000원이 딱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현금으로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5,000원이 될 거예요. 자, 금융리스 부채도 마찬가지로 유효자율법을 적용했으니까 이것도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야. 이것도 얼마가 될 거냐면 이것도 5,000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금액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금액이. 자,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금융리스 채권과 이 금융리스 부채에 있어서 뭐가 될 거냐면은 지금 염가매수채권을 행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소유권이 이전될 거잖아요. 그러면 리스의 공제는 이 채권이라고 하는 금액 5,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상대편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현금을 지급할 테니까 그럼 현금이 5,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고 딱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쪽은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죠.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현금이 얼마냐면은 현금이 5,000원을 주고 이 금융리스 부채를 이렇게 갚아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5,000원 이러고 끝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마지막 얘기는 뭐 별 얘기가 없죠. 그냥. 그래서 이제 247페이지에 먼저 정리를 해보면 247페이지에 정리를 해보면 거의 가로 2번에 금융수익과 금융원가가 있는데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계산하죠? 그냥 유의잘법을 적용하는데 항상 리스료가 원금과 이자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 생각만 반드시 하시면 돼요. 이게. 자, 그 밑에 보면 금융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되냐면 이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소유권 이전 약정이나 염가매수채권 약정이 있으면 경제적 내용식을 쳐서 감가상각한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그림 18-5를 보시면 리스의 용자와 리스 용자에 있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언제나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이 언제나 일치해요. 그 다음에 리스 자산의 감가상각비만 어떻게 하냐면 내용연수익을 쳐서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경제연수익을 쳐서 리스 기간하고 관계없이. 자, 248페이지에 오면 제일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 이제 이 현금 수수액이 여기는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금융 채권의 장부 금액과 딱 일치했잖아요. 여기도 부채도 딱 일치했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소유권이 이전될 때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이날 현재 잔존 가치를 추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돈을 이렇게 매년 낼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현재 염가매수 선택권 행사 가격을 일정 금액으로 지금은 딱 이게 고정시켜줬다고 5,000원이라고. 근데 이렇게 고정시키지 않고 이렇게 고정시킬 수도 있어요. 이날 현재의 잔존 가치가 얼마인지를 실제로 가봐서 그 잔존 가치의 50%로 한다 이렇게 정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날 현재 가보니까 잔존 가치가 10,000원이라면 이 금액과 똑같겠지만 10,000원보다 더 많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날 가보니까 이날 현재 잔존 가치가 계산해보니까 20,000원이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20,000원의 50%를 줘야 될 거야. 틀림없이. 하지만 처음에 회계 처리할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면은 이건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처음부터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날 현재 잔존 가치를 추정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날 현재 잔존 가치를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추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000원에 50%를 곱해서 5,000원만 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공정가치가 리스기간 종료점의 잔존 가치가 20,000원씩이나 돼서 5,000원을 더 주게 된 거예요. 10,000원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채권은 5,000원인데 이게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런데 부채는 5,000원인데 요 금액이 10,000원이죠. 자, 요 금액의 차이를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국제비 기준에는 아무 얘기도 없어요. 얘네들은 좀 불리하면 아무 얘기도 없어요. 이제 다 빌려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꼭.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그냥 하는 수밖에 없죠. 또 여기서는 다른 방법이 또 없어요. 현실적으로. 자, 뭐냐면은 채권을 회수하는데 자, 10,000원이나 받았어요. 그러면 5,000원이 남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산을 처분해버린 처분이익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소유권이 이전돼서 생긴 거니까 5,000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10,000원을 줬는데 장부 금액보다 5,000원을 더 줬잖아요. 그거 왜 더 줬어요? 이 자산의 소유권을 내 것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그렇게 준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얘가 뭘로 돼 있어요? 얘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금융리스 자산, 그 다음에 그 밑에 감가상각 누계약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근데 얘를 뭘로 만든 거예요? 내 기계장치로 만드는 거죠, 지금. 얘 법적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5,000원의 지출이 더 많아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은 뭐가 되냐면 이 자산에 대한 자본 조치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248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파란색 글씨로 그 마지막 문단의 세 번째 줄 보시면 기업회계 준서 제1017호 리스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리스의 공자는 돈 금액을 당해년도에 손익으로 처리하고 리스 이용자는 리스 자산에 대한 자본조사를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차이 나는 거를 기계장치에다 가산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있는 이 금융리스 자산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얘는 이제 더 이상 리스 자산이 아니니까 원래 자산으로 대체시켜야 돼요. 뭘로 대체시키냐면 기계장치나 이걸로 대체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거기 25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면
251페이지 제일 밑에 소유권의 이전이라고 별도로 회계 처리해놨잖아요. 별도로 구분해서. 그래서 현금으로 준 금액은 금융리스 부채로 처리하고 금융리스 부채에 상환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금융리스 자산은 기계장치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금융리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대체하면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객관식 문제를 한번 보세요. 객관식 문제를 한번 보시고 자,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이걸 보시면 되는데 277페이지에 오시면 거기 3번 문제가 있죠. 277페이지 3번을 보시면 자, 이제 세무사 2004년도 시험 문제인데 자, 강남산업은 대한리스로부터 공정가치 3248960의 기계장치를 리스하기로 계약했다. 제일 먼저 계산할 것은 미래연금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문제를 잘 보시면서 미래연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먼저 추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미래연금을 제일 먼저 추정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리스 기간이 거기 4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됐죠. 리스 기간이. 자, 그러면 277페이지에 보면 리스 기간이 4년인데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리스료가 매년 말 100만 원씩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100만 원의 리스를 먼저 써요. 정기 리스를. 이렇게 미래연금을 잘 못 찾으시면 문제는 이미 틀린 거예요. 무조건 미래연금을 정확히 찾으셔야 돼요. 네?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 요거를. 네? 요걸 기억하지 못하면 안 돼요. 또 이것만 기억해내면 모든 문제는 다 풀린 거예요. 그렇죠? 이 미래연금만 계산해 놓으면 뭐겠어요? 미래연금이 현재 가치로 구입한 거예요? 얘는 미래연금이 현재 가치로 팔아버린 거죠. 그렇죠? 그럼 미래연금이 현재 가치가 채권이 될 테니까 유의절법을 적용해야 되죠. 장기성 채권 채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 수익이죠. 이렇게. 얘는 미래연금이 현재 가치로 구입했으니까 걔가 장기 미지급금이 될 거 아니겠어요. 장기할 판매랑 똑같다고 본다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장기 할부 구매로 자산을 샀으면 그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하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리스를 리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 생각해요? 기계장치 구입한 거예요. 그냥 매매한 거라고요. 다만 법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리스 자산은 이 구질구질한 개정 과목을 사용한 거예요. 예? 원래는 아주 옛날에는 1990년대만 하더라도 개정 과목을 금융리스 자산이라고 안 썼어요. 직접 차변의 기계장치 이렇게 썼다고요. 그 차변의 기계장치, 대변의 금융리스 부채 이렇게 썼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스 자산은 많은데 이 리스 자산이 내 건지 남의 건지 구분이 안 됐다고요. 그래서 1990년대 말인가 2000년대 중반쯤인가 기준을 개정하면서 리스 자산은 항상 별도로 표시하라. 이렇게 기준이 바뀌어갖고 지금은 금융리스 자산이라고 별도로 표시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기계장치라고 썼다고요. 그냥. 자, 그래서 항상 이 리스를 리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리스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무조건 구입한 것이다. 장기 할부 판매, 장기 할부 구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전부 다. 따라서 미래연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그런 얘기는 없고 세 번째 줄에 보면 반환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반환하는 조건이라면 소유권 이전 약정이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 밑에 보시면 추정잔존가치 12만 원 중 10만 원을 보증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10만 원을 보증하기로 했으니까 나머지 2만 원은 무보증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증잔존가치와 이렇게 무보증잔존가치로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요 미래연금으로 보증잔존가치 여기까지가 최소 리스료죠. 자, 이걸 현재 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그게 금융리스 자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내재이자율이 몇 퍼센트라고 얘기했냐면 내재이자율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10%라고 되어 있어요. 자, 10%. 그럼 이걸 이제 10%로 현재 가치 평가를 해보시면 여기다가 현재 가치 금액이 얼마라고 딱 계산돼 나오죠. 자, 현재 가치 금액이 얼마냐면은 278페이지에 오시면 3번에 최소리스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시면 323만 5,300원이 돼요. 자, 323만 5,300원, 323만 5,300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자, 요 금액하고 공정가치를 비교해서 둘 중 작은 걸로 해야 되겠다는 거죠. 당연히 공정가치보다 작아요. 왜냐하면 이 내재이자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여기 있는 이 최소리수로에다가 무보증잔존가치를 더한 금액을 현재 가치로 평가할 때 그때 공정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스크해설 직자원가가 없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리스크해설 직자원가를 잘 안 내니까 그건 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당연히 얘가 작다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셔야 되죠.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우리는 자, 3235300이 있어요. 자, 3235300이 있고 우리가 이제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증잔존가치를 잔존가치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보증잔존가치를 이렇게 빼죠. 그 다음에 얘를 감가상각을 하는데 내용연수와 리스기간 중 짧은 기간을 쳐서 해요. 거기 보시면 내용연수가 몇 년이라고 되어 있냐면 내용연수가
5년이고 리스 기간이 4년이니까 자 5년과 4년 중에 짧은 기간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4년간으로 나누면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뭘 계산하냐면 이자 비용을 계산하셔야 되죠. 이자 비용은 그냥 유효자율법 적용하기만 하면 되니까 323만 5,300원에다가 300원에다가 자 곱하기 자 10%를 곱하시면 이자 비용이 계산돼 나오죠. 자, 이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이 리스와 관련해서 인식할 총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총 비용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가기 전에 리스와 관련해서 이게 금융 리스라고 할 때 리스 이용자는 무조건 총 비용이 딱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이번에 상관할 때도 뭐라 그랬냐면은 복구 충당부채 나올 때 그때 뭐라 그랬어요. 단기 손익에 미친 양이 얼마나 이렇게 계산하려면 복구 충당부채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자 비용하고 감가상각비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 단기 손익에 미친 양의 계정과목이 뭐가 있나 이걸 미리 파악을 해야 돼요. 시험장에 가서 이게 여기에 과연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으면 종이 쳐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험장에 가기 전에 미리 생각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총 비용 두 개를 계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 자 뭐가 되어 있냐면은 제 3절에 가보면 252페이지에 보면 기타 형태의 리스가 있어요. 자, 기타 형태의 리스에 보시면 판매형 리스라는 게 있는데 이 판매형 리스라고 하는 것은 252페이지에 보시면 거의 첫 번째 문단에 판매형 리스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제조 또는 구매한 자산을 금융리스 형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당해 리스를 우리가 판매형 리스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 판매형 리스라고 하는데 이 판매형 리스에 대해서는 거의 뭐 설명이 잔뜩 되어 있는데 그건 좀 어려운 설명이고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판매형 리스인 경우에는 뭐란 거냐면은 자, 우리 이제 제조자나 판매자가 지금까지는 뭘 했었냐면은 리스 제공자가 리스용자한테 물건을 이렇게 빌려주는 걸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리스 제공자는 누구냐? 이게 현대캐피탈인 거예요. 이게 현대캐피탈 같은 회사가 한 거죠. 현대캐피탈 같은 회사가 우리한테 물건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회사로부터 그 물건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회사로부터 물건을 이렇게 사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정수기다. 그러면 이 정수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내가 정수기를 빌리려고 현대캐피탈에 가서 정수기를 빌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현대캐피탈은 그 정수기를 웅진코에서 물건을 사온 다음에 나한테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빌려온 다음에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대여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빌려온 다음에 이게 빌려온 게 아니라 이거 뭐예요? 이게 구입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때 구입을 할 때 공정가치로 구입할 것이기 때문에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이 판매형 리스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시사가 지금 웅진코웨이잖아요. 그렇죠? 이 웅진코웨이라고 하는 시사가 직접 B사한테 이렇게 대여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대여를 해줬는데 어떤 방식으로 대여를 해줬냐? 금융리스 방식으로 대여를 해준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금융리스가 뭐라고 했어요? 장기 할부 매매라고 얘기했으니까 금융리스로 이렇게 대여를 해줬다면 C사가 자, 이 B사한테 뭐란 거냐면 리스 방식으로 판매를 한 거예요. 소유권만 이전해주지 않은 채 아예 팔아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얘기를 팔아버렸을 때 웅진코웨이가 어떤 회사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웅진코웨이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냐면은 이런 회사죠. 웅진코웨이라는 회사는 이만큼의 제조원가가 있다면 이게 제조원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웅진코웨이라는 회사는 이 웅진코웨이가 정수기를 만들어서 현금 받고 팔 때는 일정 이윤을 붙여서 팔아요. 그러면 일정 이윤을 붙여서 파니까 요만큼의 판매를 할 거 아니겠어요? 판매를 이만큼 하겠죠? 이렇게. 자, 이게 현금 판매가예요. 현금 판매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외상으로 한다. 그럼 돈을 더 받겠죠. 외상으로 한다 그러면 돈을 이렇게 더 받을 거예요. 이자만큼 더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에 뭘 받냐면 미래 현금으로만큼을 이렇게 받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미래 현금으로의 요 제조 원가와의 차이를 전부 다 손익으로 처리해버리면 손익을 조작할 여지가 생긴다고요. 이 판매형 리스에서는 손익이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자산의 처분 손익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자 수익하고 딱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자 수익하고 처분 손익이 있는데 요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가 여기쯤 오는 거잖아요. 이 현재 가치가 여기로 오느냐 여기로 오느냐에 따라서 단기 손익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이거 한 군데다 그려놔서 그런데 자, 여기 이제 제조원가예요. 이게 제조원가고 여기 미래현금 흐름이죠. 이렇게. 자, 이건 제조원가고 자, 이게 이제 미래현금 흐름이에요. 자, 우리는 미래현금의 현재 가치로 판매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자를 뭘로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 이자를 뭘로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옹진코에는 정해진 이자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물론 내부적으로 정한 건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 내재 이자를 만약에 내재 이자를 굉장히 낮은 거라고 주장한다면 현재 가치 금액이 커져서 내재 이자율이 여기쯤 올 거예요. 현재 가치 금액이. 그러면 대부분의 금액이 뭐가 돼요? 단기 손익이 돼버리죠. 여기 있는 이자는 리스 기간에 걸쳐서 유효자율법으로 이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고 여기 있는 요 금액은 당장 단기 손익으로 처리할 금액이잖아요. 이자를 굉장히 높게 판정하게 되면 현재 가치 금액이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자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내재 이자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단기 손익이 이만큼이 되기도 하고 이만큼이 되기도 하고 막 바뀌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손익을 조작할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거기다가 252페이지에다가 구구절절 써놨어요. 나중에 읽어보셔도 되고 나중에 안 읽어보셔도 돼요. 뭐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뭐라는 거냐면 이 손익 조작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도록 했냐면 여기서는 무조건 시장이자율로 할인하도록 했어요. 시장이자율. 자, 시장이자율로 할인하도록 했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무조건 시장이자율로 할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재이자율로 할인하지 않고. 예? 그래서 내재이자율은 조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자율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이자율로 하게 됐을 때 우리가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왜 금융리스에서는 손익 조작 얘기를 안 하다가 여기 와서 갑자기 손익 조작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금융리스에서는 손익이 조작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좀 아까 했던 현대캐피탈에서는 항상 뭐라 그랬죠?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는 여기 있는 취득원가랑 똑같은 거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아까 했던 현대캐피탈은 이 전체가 무조건 이자예요. 무조건 이자니까 이거를 유효자율법에 따라서 몇 년에 걸쳐서 이자 수익으로 인식할 뿐이라고요. 그래서 현대캐피탈은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가 언제나 뭐하고 똑같아요? 취득원가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손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지만 여기는 요것을 두 개로 쪼개야 되잖아요. 처분 손익과 이자 수익을 두 가지로 쪼개야 되니까 요 현재 가치 금액이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손익 조작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시장이자율로 하도록 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시장이자율로 한다고 할 때 253페이지에 오면 가로 2번에 보시면 자, 매출 손익의 인식이 나오는데 자, 매출 손익의 인식을 할 때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게 있는데 판명리스는 좀 틀려요. 자, 뭐가 틀리냐면은 이게 틀리죠. 자, 이제 미래연금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미래연금이 있을 때 자, 첫 번째 정기리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보증잔존가치가 있고 무보증잔존가치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는 최소리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고 자, 무보증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최소리수료는 리스 이용자가 낼 거예요. 이용자가 낼 거죠. 그 다음에 요 금액은 리스 이용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제3자가 낼 거죠. 예를 들면 고물상 같은 데서 돌려받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판매형 리스에서는 좀 아까 했던 금융 리스에서는 요 두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팔았다고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뭘로 팔았다고 보냐면 요 금액으로 팔았다고 봐요. 리스 이용자한테 받는 돈만 팔았다고 본다고요. 따라서 요 금액의 현재 가치로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금융채권이에요. 이게 금융채권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웅진코이라는 회사가 일반적인 제조회사라는 거예요. 제조회사라면 재고자산을 항상 매출과 매출원가로 구분해서 표시하죠. 총액주에 따라서. 따라서 여기서는 매출과 매출원가를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매출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가 매출액이라면 자, 매출원가도 계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여기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를. 자, 이 매출원가란 재고자산의 제조원가거나 또는 취득원가일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서 자, 전체적인 미래연금은 요 금액과 요 금액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 금액은 매출로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요 금액은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려보시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자, 뭐가 돼 있냐면 자, 이만큼의 미래연금이 존재할 때 이 중에서 요만큼은 최소리수료고 이만큼은 무보증잔존가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에 대응되는 뭐가 존재하냐면은 재고자산의 원가가 있겠죠. 자, 재고자산의 원가가 이만큼이 있을 거예요. 이만큼이. 자, 이만큼이 있을 텐데 요만큼을 우리가 매출로 인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를 매출원가로 인식하게 되면 수익 비용의 적절한 대응이 안 되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요 무보증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원가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수익 비용이 적절하게 되죠. 그래서 뭘 하냐면 이 무보증잔존가치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금액은 요거는 재고자산으로 남기도록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만 매출원가 이렇게 보내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무보증잔존가치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은 어떤 금액이라고 보느냐라는 건데
이 무보증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금액은 무보증 잔존가치의 현재 가치로 계산하도록 했어요. 그냥. 자, 그래서 뭐가 됐냐면은 매출원가로 기록할 금액은 전체 재고자산 중에서 요 무보증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원가 부분을 제외해야 된다고요. 이 무보증 잔존가치에 대한 원가는 뭘로 보냐면은 이 무보증 잔존가치의 현재 가치로 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야. 이렇게.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 이걸 무보증 잔존가치의 현재 가치로 계산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유의자율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얘는 재고자산이에요, 지금. 얘는 재고자산으로서 요만큼의 금액을 남겨놨을 뿐이지 얘가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로 평가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게 간주한 거예요. 요 금액에 해당되는 재고자산을 얼마라고 봤느냐? 요 금액의 현재 가치 금액이라고 봤다는 것일 뿐이지 이 재고자산 자체를 유의자율법으로 평가한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재고자산을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응되는 금액을 이 금액으로 그냥 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평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의자율법을 적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얘는 그냥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다가 나중에 이 금액으로 팔리게 되면 거기에 대응되는 매출원가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그래서 거기 파란색 글씨로 보시면 253페이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매출액이 그 첫 번째 박스를 한번 보시면 매출액은 최소리수의 현재 가치하고 리스트자산의 공정 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해요. 시장제로 할인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둘 중 작은 걸로 항상 하는 거고 매출원가는 재고자산의 리스트자산의 최대 원가에서 무보증 잔존가치 현재 가치를 빼서 계산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뭐가 되어 있냐면은 그래서 이제 거기 설명을 해놨죠. 그림 18-6에 설명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시고 자, 예제 3번을 한번 보시면 돼요. 자동차를 제조 판매하는 A사는 2009년 1월 1일 날에 리스기간 개시일인 금융리스 계약을 B사와 체결했으며 소유권 이전 약정이나 염가 매수대권 약정은 없다. 리스 자산인 차량은 2008년 11월 30일 날 제조했으며 제조 원가는 7만원, 리스기간 개시일의 공정가치는 1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될 거는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를 제일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미래연금이 뭔지를 아셔야 되죠. 이렇게 미래연금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미래연금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가로 4번을 보시면 가로 3번을 보시면 계약 체결 시에 만원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 매년 12월 30일에 3150원의 리스를 지급했다 그랬죠. 자, 계약 체결하는 즉시 만원을 지급한 거예요. 그렇죠? 집에서 웅진코에 정수기 같은 거 사보세요. 계약금 내야 되잖아요. 얼마. 그거예요. 계약금도 낼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매년 얼마를 냈냐면 3150원을 냈죠. 3150원, 자, 3150원, 이거 3150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리스기간 종료 시점에 가로 2번을 보시면, 리스기간은 3년인데, 내용수 종료 시점에 추정전조 가치는 2만원이고, 이 중 15,000원을 보증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15,000원을 보증한 것이고, 5,000원은 무보증 잔존 가치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계약금이라고 하는 제일 처음에 냈던 이 계약금도 뭐냐면 정기리수료예요. 리스를 미리 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요 현금 흐름, 요만큼의 현금 흐름이 최소리수료다. 그 얘기죠. 최소리수료. 그 다음에 요 금액은 무보증 잔존가치예요. 무보증 잔존가치.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최소리수의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 되죠. 자, 매출액을 계산해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매출액을 계산해 보세요. 자,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매출액이란 요 최소리수의 현재 가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최소리수료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되는데, 자, 최소리수료의 현재 가치를 계산되죠. 자,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자, 만원이라는 금액에다가, 자, 플러스, 자, 3150원이라는 금액에 곱하기, 자, 10% 3기간 연금연가계수예요. 이렇게. 거기 시장이자리 주어져 있으니까, 가로 4번에 보면, 시장자는 12%죠. 그러니까 12%예요. 자, 거기서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은 10%를 제공했다. 그 얘기는, 그 10%가 내재이자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면 안 되고, 항상 시장이자율로 할인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15,000원의 보증잔존가치에다가 자 12% 3기간 현가계수를 이렇게 곱하면 되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제 뭐가 되겠어요? 자, 이 금액을 계산하겠죠. 자, 이 금액을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되냐면은 255페이지에 보시면 해답 1번에 가로 2번을 보시면 93,091원이 돼요. 93,091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이 금액이 공정가치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정가치가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거의 공정가치 1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항상 이 공정가치와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두 개를 비교해서 둘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금액이 됐죠. 그래서 매출액이 90,91원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매출원가가 있죠. 자, 이제 매출원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재고전의 제조원가가 7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7만원에다가 이 무보증잔존가치에 해당하는 재고산 금액을 빼야 되는데 그때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 가치를 재고산 금액이라고 보니까 5,000원을 이다 계산하시면 되죠. 12% 자 3기간 현가 개수를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매출원가가 계산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매출원가가 얼마냐면 거기 보시면은 66,441원이 나와요. 441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걸 빼게 되면 여기 있는 요 금액에다가 이걸 빼보세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시험에서는 일단 매출 총이익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매출액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매출 총이익을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26,650원이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회계 처리를 해보시면 이게 총액주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얘는 재고자산이니까 네? 리스회사가 아니라고요. 현대캐피탈이 아니니까 매출을 인식하고 여기다가 매출원가를 또 인식하는 이런 방법을 채택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매출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 하면 매출로 인식할 금액은 93,091원이에요. 이렇게. 그 금액이 뭐가 되겠어요? 금융리스 채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융리스 채권이 93,091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금융리스 채권 중에서 처음에 계약을 하자마자 10,000원은 받았어요. 10,000원은 받았으니까 여기다 차변에 자, 현금 10,000원을 받았죠. 현금 10,000원이라고 하는 리스를 받았는데 자, 이자 수익이 얼마가 되냐면은 아직 기간이 없으니까 이자 수익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전액이 다 금융리스 채권 회수액이 되죠. 채권 회수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00원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 두 개의 분계를 그냥 합쳐서 분계를 하셔도 돼요. 그냥 단순하게. 합쳐서 분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이거 다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83,091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 물건을 팔았는데 일부는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냐면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계산해야 되죠. 자, 이제 재고자산이 얼마냐면 재고자산 중에서 66,441원을 뭘로 계산하냐면 여기다 매출원가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매출원가가 66,441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 매출원가로 계산한 거예요. 93,091원하고 매출원가 66,441원을 계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 12월 30일이 되면 여기 있는 요거 여기 있는 요 채권 있잖아요. 채권. 얘를 이제 뭐라 해야 돼요? 리스잖아요. 리스. 그러니까 여기다가 리스료로 받은 걸 회계 처리해야 되죠. 리스료 31,150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저기 있는 기초장부 금액 83,091원의 12%죠. 시장이자리 12%니까 남는 금액이 채권 회수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보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겠어요? 자, 매출 총이익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뭘 물어보냐면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는 요 이자 수익을 합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자 수익도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자, 이제 객관식 문제를 해보세요. 뒤에. 자, 뒤에 객관식 문제를 해보시면 자, 뭘 보시면 되냐면은 자, 뒤에 객관식 문제가 어딨냐면은 277페이지에 있죠. 4번에 보면 전자계측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12월 말 결산 범위는 주식회사 백승원 이렇게 되어 있죠. 판매형 리스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은 제조 판매하는 회사 이런 말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야지 판매형 리스가 된다고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금융리스 형식으로 팔았는데 자, 손익계산서상에 인식할 리스 관련 이익의 근사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리스 관련 이익의 근사치를 우리가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일단 미래연금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자, 미래연금 흐름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 이제 미래연금 흐름을 계산을 해보시면 거기 277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미래연금 흐름이 얼마가 되어 있냐면 거기 가로 2번을 보시면 리스료는 매년 말 10만원을 받는다 그랬고 가로 1번에 보면은 리스 기간은 향후 3년간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3년 동안이에요. 3년. 자, 리스료는 매년 100만원씩이죠. 100만원씩. 리스료는 매년 이렇게 100만원씩이에요. 그 다음에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 가치가 있는데 거기 가로 5번에 보시면 잔존 가치가 3만원인데 이 중에서 만원을 보증했죠. 이게 만원을 보증했어요. 10만원. 이게 보증했죠. 자, 10만원 이렇게. 이게 10만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3만원 중에서 만원을 보증했으니까 2만원이 무보증 잔존 가치가 돼요. 이 무보증 잔존 가치는 여기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우리는 요 미래연금 흐름 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매출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금액을 현재 가치로 평가할 때 항상 뭘로 할인하느냐? 시장이자로 할인하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시장이자율이 10%니까 자, 시장이자율로 현재 가치 평가를 해보시면 답이 얼마가 되냐면은 그 뒤에 가보시면 256,203원이 돼요. 256,203원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 금액이 공정가치보다 작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공정가치랑 비교를 해보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공정가치보다 작은지를 확인해서 작았으니까 이 금액을 매출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매출원가를 인식해야 되죠. 자, 매출원가라고 하는 것은 거기 재고선의 제조원가가 있었으니까 재고선의 제조원가가 얼마냐면 생산원가가 2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20만 원의 제조원가가 있었으니까 여기는 무보증잔존가치 현재 가치를 빼면 돼요. 그러면 자 2만 원이라는 금액을 자 이게 현재 가치로 계산하시면 되죠. 이것도 역시 시장이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판매형에서는 무조건 시장이자를 사용해요. 그러면 이걸 빼게 되면 매출원가가 계산이 될 텐데 자 매출원가가 얼마냐면은 184974 이렇게 돼 있어요. 184974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면 매출 총익이 된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는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리스 관련 이익의 근사치가 얼마나 물어봤잖아요. 리스 관련 이익이 얘만 있는 건 아니죠. 얘가 금융리스 채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자 수익이 또 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자 수익까지 이렇게 추가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25,620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이제 판매형 리스에서는 리스 이용자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판매형 리스냐 금융 리스냐의 구분은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구분한 것일 뿐이에요. 리스 이용자는 여전히 무엇이 됐든지 간에 다 금융 리스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눌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리스 제공자가 만약에 판매자다, 판매 또는 제조하는 사람이다, 제조자가 아닌 경우와 제조자인 경우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 판매자와 제조자인 경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얘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판매형 리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리스 기준서는 둘 다 뭐라고 하냐면 금융리스라고 해요. 저번 주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기준에는 판매형 리스라는 표현이 없어요. 아예.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판매형 리스예요. 그래서 기준은 전부 다 금융리스예요. 금융리스니까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얘나 다 금융리스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금융리스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미래연금으로 사고 판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연금으로 사고 팔았을 때 이쪽에서는 어떻게 팔았느냐? 이쪽에서는 최소리수료 플러스 무보증잔존가치를 더한 금액, 요 금액의 현재 가치로 팔았다고 보는 것이고 판매형 리스는 최소리수료의 현재 가치로 팔았다고 보는 것이고 이쪽은 최소리수의 현재 가치로 어떤 경우든 구입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은 판매한 거고 이쪽은 구입한 거고 이 구분이 이렇게 되죠. 자, 이랬을 때 이자율을 사용할 때 여기는 항상 뭘 사용해요? 내재이자를 사용하죠. 이렇게. 여기는 항상 뭘 사용하죠? 시장이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는 항상 뭘 사용해요? 첫 번째 내재이자를 사용하죠. 그렇죠? 내재이자를 모르면 그런 경우에 증분차입자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이쪽은 어떠한 경우를 하더라도 공정가치를 넘어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자, 이쪽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넘어설지도 모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이 금액들은 공정가치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단해서 공정가치보다 작은 금액만 계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얘는 공정가치보다 작아질 수가 없어요. 공정가치보다 커질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 두 금액의 현재 가치가 당연히 뭐예요? 공정가치니까 달라질 수가 없죠.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미래연금이 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 그렇죠? 이게 미래연금이 뭔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이자를 사용할 것인가? 내재이자율, 시장이자율, 내재이자율, 증분차입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미래연금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자,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거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객관식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 이거 말고 이런 거 나온 적도 있죠. 어떤 거 나온 거냐면 269페이지에는 5번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269페이지 잠깐 보시면 보론인데 강의 안 할 건데 5번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 밑에 화려한 표를 한번 보세요. 그걸 할 수 있나? 그게 나왔다니까요. 그거 못하죠. 스스로를 인정해야 돼요. 못한다는 걸. 네? 이걸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거 다 헛소리해요.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뭐 I can do it. 뭐 이러면서
뭐 쓸데기 없는 소리 하죠. 저기 파고다 학원 이런 데 가보면 그렇죠 이게 I can 뭐 do it 뭐 이러면서 뭐 미친 소리 하는데 이게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못해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나중에 그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책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못해요 절대로 이런 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못해요. 이게 나온 적이 있는데 언제 나왔냐? 2007년도 세무사 1차 시험 문제 출제했다고요. 500명 합격하고 다 꽈락으로 떨어졌던 그때 시험에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틀려줘야 문제를 낸 사람들은 배려죠. 문제를 낸 사람은 틀리라고 냈는데 그걸 맞춰버리면 당혹스럽잖아요 이게.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는 나왔던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앞에 가보시면은 256페이지에 오시면 자 금융리스 방식의 판매후 리스가 있는데 2번 문제가 됐어요. 얘는 말로 하는 문제로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아실 수가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금융리스 방식의 판매후 리스가 있는데 판매후 리스라는 게 무엇을 말하냐면은 자 판매후 리스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금융리스 얘기를 했었죠. 자 금융리스. 자 금융리스는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회사로부터 구입해오는 거죠. 그렇죠? 제조회사로부터 이게 구입해오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금융리스라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판매형 리스라고 하는 것은 제조하는 회사가 이렇게 파는 거를 우리가 판매형 리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걸 판매형 리스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 이제 판매후 리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A라는 회사가 B사한테 빌려와서 B사한테 다시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판매후 리스라고 한다. 그럼 누가 팔았어요? 이 사람이 팔았죠, 이 사람이. 그래서 리스 이용자의 회계 처리만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럼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뭘 했다냐면 이거를 판매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 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다시 리스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한 이후에 리스했다 그래서 판매후 리스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판매후 리스인데 자, 판매후 리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판매후 리스는 손익 조작 목적으로 사용돼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갖가지 회계 처리 방법을 동원해 놨다고요. 그래서 이 판매후 리스가 있을 때 이 뒤에 이 리스가 금융리스인 경우도 있고 운용리스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자, 금융리스인 경우에는 손익조작을 방지하는 게 아주 간단한데 그 운용리스는 방지하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뒤에 그 복잡한 표가 있는 거예요. 손익조작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표 있었잖아요. 아까 그 그지 같은 표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다 아무 지장 없어요. 이게. 자, 그러면 자 금융리스인 경우로 생각해 보세요. 자, 도대체 어떻게 조작을 하나? 이런 거죠. 판매후 리스라고 하는 것은 리스 제공자가 리스 이용자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건을 쓰라고. 자기네가 물건 빌려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리스 회사가 이 학원을 찾아왔어요. 학원을 찾아오면서 빌려 쓸 자산이 있으면 와서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이 학원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빌려 쓸 게 없는 거예요. 다 있어서. 그래서 이제 리스 회사에서 나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리스 제공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학원을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가 뭐 아무거나 그냥 하나 찍는 거예요. 그냥 저기 소화기 있으니까 저 소화기 저거 하라고 그러는 거죠. 소화기를 하라는 거예요. 소화기를. 저 소화기를 자기한테 빌려 쓰라는 거죠. 소화기 있잖아요. 그 있는데 뭘 빌려 써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저 소화기를 나한테 팔고 그걸 다시 빌려 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저 소화기를 값만 잘 쳐주면 안 팔 이유가 뭐 있겠어요? 저 소화기에 자 장부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해보세요. 너무 작나요? 한 10만원이라고 해보죠. 10만원. 자 그리고 공정가치도 그냥 10만원이라고 해보세요. 어제 사온 거라고 해서 10만원이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가격만 잘 쳐준다면 못 팔 이유가 없잖아요. 새 물건이 10만원이에요. 자 그래서 리스 제공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얼마에 사겠냐고. 물어보면 리스 제공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렇게나 값을 불러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제 양심의 거리 깨니까 많이 부를 수는 없잖아요. 10,000원짜리를 10만원짜리를 조용히 부르죠. 20만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조용히 양심의 가치를 확 느끼는 거잖아요. 새 것도 10만원인데 혹시 20만원?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만 되겠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더 주실 수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얘기해 보세요. 얼마든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면서 그럼 100만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뭐 100만원 알았다고 그럼 100만원이면 되겠냐고 그런 거죠. 그러면 가슴에 이제 이런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괜히 후회스럽잖아요. 부르는 김에 확 부를 걸.
그래서 리스 제공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혹시 다시 부르면 안 될까요? 이게 물어봐서 그냥 확 불러버려요. 1억 이렇게 불러요. 그럼 리스 제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럽시다 1억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화기를 1억에 팔게 됐죠. 자, 그러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죠. 자, 1억.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이제 소화기죠. 소화기. 소화기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분이익 1억 이렇게 된 거죠. 처분이익 1억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야, 행복하잖아요. 10만 원짜리 1억에 팔았으니.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1억을 받고 악수하고 이제 헤어지려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스 제공자가. 근데 참 빌려 쓰셔야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필요 없는데요. 그러면 나는 이거 받고 시장에 가서 10만 원짜리 하나 사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빌려 쓰셔야죠. 그래서 아니 빌려 쓰기는요. 난 그냥 안 써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리스 제공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어딨어요. 빌려 쓰는 조건으로 내가 산 건데.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면 빌려 쓰죠 뭐. 그러면 한 달에 얼마만 내면 돼요? 저 10만 원짜리니까 한 달에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리스 제공자가 얘기하는 거죠. 한 달에 이거 3년 동안 빌렸었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10만 원짜리를 무슨 500만 원씩 내요? 그랬더니만 이러면 리스 제공자가 얘기하죠. 1억 원이라면서요. 1억 원짜리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거 1억 원짜리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내게 사기를 쳤단 말인가요? 1억 원이라고 얘기하고 1억 원이 맞잖아요. 그럼 1억 원에 빌렸어야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되냐면 1억 원에 사게 돼요 다시. 그게 금융리스 부채고 그게 뭐가 되냐면 금융리스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화기의 돌주에 1억 원이 돼버렸죠. 이렇게.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지겠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리스 제공자가 보아하니 리스 이용자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어요. 회사가 괜찮아서. 돈을 빌려주고 싶은데 이 리스 제공자는 뭐냐면 리스 회사라고요. 리스업의 허가를 받은 회사예요. 자, 그런데 이 회사는 1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현금 1억 원을 빌려주면 불법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 회사는 리스업법을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건을 빌려줘야 되는 회사예요. 근데 물건을 빌려줘야 되는 회사가 돈을 빌려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은행에서 물건을 빌려줬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증권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 방가수련승가 이상한 소리 해갖고 다 하지만 그렇죠? 증권회사에서 예금 안 받잖아요. 허가된 업종이 있는 거예요 이게. 허가된 업종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돈을 빌려주고는 싶은데 돈을 빌려주면 불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돈만 그냥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물건 없이. 그런 건 불법인데 그런 걸 공리스라고 한다. 공리스. 이게 공리스라고 해요. 이게 공리스. 예? 허공할 때 공짜로 써서 아무것도 없는 리스다. 다 불법이죠. 불법. 그래서 이제 뭐라는 거냐면 리스 제공자는 뭔가를 빌려줘야 돼요. 빌려줄 게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오는 자산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빌려주는 게 소화기 때문에 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빌려준 게 뭐 때문에? 이 사람의 신용도로 빌려주는 거라고요. 혹은 이렇게 빌려주면서 뭐예요? 건물 같은 걸 담보로 잡죠. 그러니까 리스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런 손해를 볼 게 없어요. 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가뜩이나 이익도 안 나 죽겠는데 이익이 1억 원이 딱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면 리스 제공자를 찾아가서 내가 물건을 팔 테니까 그걸 다시 빌려달라 이러기만 하면 이익을 막 뻥튀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손익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그래서 이 처분 손익을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쓰여져 있죠. 이 처분 손익을 판매에 따른 이익은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어요. 256페이지에 오면 판매에 따른 이익은 리스 자산의 리스 기간에 걸쳐 리스 기간의 이하나에 균등 환입한다. 리스 기간에 걸쳐서 균등 환입하는 거예요. 리스 기간에 걸쳐서 그 환입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별 얘기 없죠. 그래서 257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리스 이용자인 B사는 2009년 1월 1일 장부금액 7만원의 기계장치를 리스 제공자인 A사에게 10만원에 처분하고 즉시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7만원짜리를 팔았죠. 10만원 받고 자 이렇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현금을 받고 팔았어요. 현금 10만원을 받고 자 이제 여기다 기계장치 같은 걸 이렇게 7만원에 팔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3만원의 처분익이 생겼죠. 얘를 2연 유형자산 처분익이라고 쓴다. 그런 얘기예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얘는 이제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일단
선수 수익이에요. 선수 수익. 이렇게 부채로 이렇게 인식해 놨다가 나중에 이제 리스 기간 동안에 걸쳐서 얘를 이제 상각해 가는 거예요. 환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나면 여기다가 이연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이렇게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처분이익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리스 기간이 3년이니까 자, 매년 10원씩 해서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차변에 이연 자산 처분이익, 이연 유형자산 처분이익, 대변에 처분이익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그 얘기가 이제 거기 있는 257페이지에 있는 그 2번의 회계 처리해 보시면 매매거래에 관한 회계 처리예요. 자, 그럼 매매거래하고 금융리스 거래를 쪼개놨잖아요. 자, 금융리스 거래를 지우고 보면 매매거래에서 요 회계 처리만 한 거죠. 이제 매매거래를 지우고 보시면 뭐가 돼요? 일반적인 금융리스죠. 그렇죠? 이런 걸 판매리스라고 한다고. 자, 이거를 이제 시험 문제 뭘 내냐면 이거래요, 이거. 이거를 이연 처리하는 거. 그걸 이제 말로 하는 문제로 내기 때문에, 자주 내기 때문에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이상은 보실 필요 없어요. 이게 이 이상은 너무 어려워서 보실 필요 없어요. 너무 어렵고 자질구레예요, 너무.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뒤에 거 하려면.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다음 챕터로 가보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법인세 회계가 나오는데, 자, 거기부터는 잠시 쉬었다고 하죠. 새 챕터를 시작하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하죠.